안녕하십니까.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2시간 또 좀 지겨우셨죠. 이제부터는 실제 개발된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걸 준비했는데 제한 시간이 45분밖에 없어서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개발 사례 보여주는 거야 10분이면 끝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개발 사례들은 주로 제가 참여해서 만든 것들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좀 사설이 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강의를 지금 3시간 연속 찍고 있고 지금 여기가 보시는 바와 같이 스튜디오에서 찍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제가 다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 잡다한 얘기가 나오면 뭐 스킵해서 보셔도 되겠지만 이 연수 시간 카운트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재교육 과정 개발 사례에 앞서서 일단 미래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2017년에 호라이즌 보고서라는 것이 이 NMC하고 뉴미디어 컨소시엄이라는 데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물론 여기는 인터넷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매년 내다가 2017년에 나오고 19년 거 내려다가 20년 거 나온다 그래요. 그리고 고등교육도 따로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여기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앞으로 학교 현장에 새로운 신기술이 도입되면 어떤 교육의 변화가 오는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교육에 들어올 때 방해가 되는 요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해하기 쉽고 해결 가능한 제해 요인. 요거는 누구나 이거 도입돼야 된다. 그리고 이건 충분히 도입될 만한 가치가 있어. 조금 방해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없을 수 있겠어. 라는 거예요. 그런 게 주로 뭐냐? 실세계의 학습 경험을 다룬다. 사실 우리가 다루는 교육 현장은 실세계가 아니죠. 책 속에 있는 현장이에요. 그게 아니라 실제 현장하고 소통한다. 그 다음에 디지털 리터러시를 향상시켜야 된다. 왜? 도구를 자꾸 다루고 쓸 줄 알아야 되니까. 뭐 데이터도 쓸 줄 알아야 되고 엑셀도 쓸 줄 알아야 되고 뭐 인터넷 검색도 영상 대역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건 해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도입되는 게 당연해 중요해 이해는 되지만 조금 어려운 거 굉장히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거 이게 바로 뭐냐 교사의 역할 변화예요. 아까 그 탐구는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교사가 모든 걸 진행해야 되니까. 근데 PBL을 거쳐서 CPS로 갈수록 교사의 역할은 가이드 또는 촉진자,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변질돼요. 주도권을 학생한테 뺏기게 돼요. 이런 역할 변화를 이해는 되는데 막상 내가 하려니 어렵더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수학적 사고 교수가 이게 번역이 잘못된데 컴퓨테이셔널 띵킹이에요. 이게 수학적 사고가 아니라 이 계산적 사고라는 것은 주로 이제 논리적인 알고리즘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테이셔널 띵킹 그러면 이게 무슨 정보 교육이야, 알고리즘 교육이야 하지만 이 수학적 사고를 이제 번역을 잘못한 거고 이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는 거는 제가 이해하는 수준으로는 일을 진행하고 하는 데서 그 어떤 사고를 진행하는 데서 논리적인 알고리즘 순서대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해는 되는데 내 수업에 도입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근데 노력하면 됩니다. 그죠? 가장 어려운 거. 정의도 잘 안 되고 해결이 매우 힘든 게 뭐냐? 그게 바로 성취도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사실 이런 새로운 교수법, 학생 중심, 뭔가 학생들끼리 자기 주도한다, 토론한다, 뭔가 CPS로 간다, 과제 연구한다 이랬을 때 가장 힘든 게 뭐냐? 줄 세우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학생 개인의 역량 변화는 진단할 수 있으나 그거를 성적을 매겨서 줄 세우는 거. 사실 안 맞거든요. 그 평가 시스템이. 그래서 이 성취도 차이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또는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 성적은 어떻게 매기지? 실제 앞에서 제가 예를 들었던 고등학교 1학년에 배우는 과학탐구 실험이라는 이제 교과서가 나오고 필수화되면서 과학 교사들이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첫 해에 이걸 내신을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내라는 거였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저는 수업 활동을 했는데 어떻게 내신을 내요? 그래서 민원도 넣고 노력한 끝에 이제 3개로 나누게 됐죠. A, B, C 등급을 부여하는 걸로. 유일하게 최초의 일일 거예요.
전국에 있는 과학교사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한 결과예요. 즉 성취도의 개념이 바뀌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 이런 수업을 만약에 도입했을 때 기관장이 그거 왜 필요해? 내가 잘 모르는데 그거 왜 해야 돼? 즉 리더십의 변화가 요구되기 때문이에요. 사실 리더십이라는 거는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자기가 인지하는 범위 내에서 그걸 하겠다라고 하는 인지적 리더십이 굉장히 강해요. 사실은 정의적 리더십이 더 필요하거든요. 현재는. 왜냐? 리더가 모든 걸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들과 공감하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정의적 리더십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인데 여전히 정통적으로 내가 아는 만큼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면 현실에 도입되는 새로운 기술과 이런 것들은 그런 관리자 연배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알기 어려운, 다시 배우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런 리더십으로 이걸 적극적으로 도입해라. 이걸 활성화해라. 이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리더십 변화를 유지해 주는 거, 혁신시켜 주는 거.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말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교육 현장에 있으시면 아마 느낌 오실 거예요. 아, 그래 맞아. 우리가 이거 하려 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됐지. 그래 이건 내가 이해하기 어려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현실을 짚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있다. 모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17년에 나온 보고서니까 예상한 거예요. 2018년 그 다음에 메이크스페이스, 로보틱스가 교육 현장에 도입될 것이다. 들어왔죠? 우리 영재교육 많이 들어봤어요. 메이커, 3D 프린터로 뭐 만들고 뭐 메이커 활동하고 뭐 로봇 뭐 오조봇 써가지고 뭐 만들고 뭐 햄스터 로봇 만들고 뭐 라인 트레이서 다루고 뭐 아두이노로 뭐 하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작년, 재작년, 19년, 20년 물론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이게 잘 안 됐지만 VR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게 활성화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도입되기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VR도 들어왔으나 활성화까지는 아직 멀었죠. 물론 요즘은 인터넷상에 VR 실험실도 많고요. 외국에서 만든 아주 고가의 VR 실험 세트도 있어요. 물론 영어로 돼 있어서 한글화 작업을 원래 작년 초에 하겠다고 외국의 어느 유명한 VR 초중고 실험 회사가 도입됐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결국 포기했어요. 왜 학생들이 학교를 안 나오니까 굳이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거죠. 언젠가는 만들겠죠. 그 다음에 어널리틱스 테크놀로지 분석. 이게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서 하는 건데 주로 요즘 많이 쓰는 게 뭡니까? 파이썬을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하는 거. 요러고 교육 현장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과학고 무슨 정책 연구 발표에 이제 자문위원으로 그거 봤는데 어느 과학고에서 프로그램을 이제 자신들이 만들었어요. 거의 다 어널리틱 테크놀로지가 들어가 있어요. 데이터 생물이든 뭐 지구과학이든 물리든 분석하는 건데 어떤 선생님은 엑셀로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파이썬 코딩을 통해서 또 R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들어왔어요. 물론 활성화는 안 됐어요. 코로나 시대 때문에. 2021년 올해죠. 2022년 자 뭐가 들어옵니까? AI가 들어온다 돼 있어요. 물론 AI도 작년에 도입되기 시작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AI를 말 해야 되는데 미뤄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IoT 이것도 도입되면서 이제 막 하려고 했던 거죠. 미뤄진 거예요. 제대로 됐다면 작년에 지능형 과학실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올해부터 IoT를 학교마다 교실마다 설치해서 뭐 데이터를 수집한다, 뭐 한다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텐데 어쨌든 조금 미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고서가 계속 새 판을 못 내요. 세상의 변화가 워낙 급변하다 보니까. 여하튼 교육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도입될 것이라고 모두 다 얘기하고 있어요. 국제 보고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국가의 정책도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영재교육, 우리가 보통 영재교육은 좀 앞서가는 교육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AI 해야 되고 IoT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막 가져오는 게 아니죠. 교육 철학에 맞게끔. 이건 도구일 뿐이에요.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AI를 배우는 게 핵심이 아니고요. AI를 활용해서 PBL을 하거나 CPS를 하거나 탐구를 하는 게 교육인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IoT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IoT는 도구일 뿐이에요. 뭘 하기 위한? 문제 해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도구라서 교육에 활용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AI를 연구하는 공부가 따로 있고 IoT를 공부하는 분야가 따로 있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 분야 종사하는 분들 아니잖아요. 다 수학쌤이고 과학쌤이고 정보쌤이고 다른 다양한 분야들이 있어요. 그분들 물론 정보쌤은 이게 더 밀접하겠지만 나머지 과목들은 도구로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AI를 바라보는 관점은 되게 많습니다. 특히 교육에서. 공학적 접근, 이거는 말 그대로 뭐랄까 우리가 소양 교육이라는 것은 읽고 쓸 줄 아는 거잖아요. 즉 코딩을 배운다. 이런 거는 이제 공학적 접근이에요. 알고리즘을 배운다. 개념을 배운다. 원리를 배운다. 이건 이제 AI 관련된 여러 가지 책들 나와 있습니다. 정보쌤들이 많이 하시는 거겠죠. 그러면 정보 교과를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AI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했을 때는 인간지능과 비교하면서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 도구로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물리 전공이고 과학 선생님이에요. AI를 관심 있어서 공부를 좀 하고 있으나 그 AI 학자 되겠다 생각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요 내용을 물리 공부에 과학 공부에 응용할 것인가, 문제 해결에 사용할 것인가 이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AI를 개발할 필요는 없잖아요. 정보 분야는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AI 교육을 크게 소양 교육과 활용 교육으로 딱 나누게 되면 소양 교육에는 기반 교육이 있고 그거를 이제 발전시키는 이해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그걸 활용하는 교육이 있고 그거를 다른 분야와 접목하는 융합 교육이 있고 이렇게 네 개를 할 수 있다. 요걸 내세운 사람은 이게 한국 무슨 AI 교육 학회인가 거기서 뭐 이제 주로 보고 있는 관점이에요. 저도 이제 그거를 따왔는데 참고문은 따로 표시를 안 했어요. 제가 약간 제 나름대로 응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양 교육에서는 기본적으로 AI 자체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AI의 어떤 기술적인 거, 그 다음에 알고리즘, 코딩 이런 쪽이 더 있어요. 물론 이것을 아예 안 할 수는 없고 조금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건 따라하게 해도 돼요. 활용 교육에 좀 더 목표를 갖는 게 우리 영재 교육의 관점이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AI 전공하고 AI 기술 개발하는 건 아무래도 소양 교육에 더 관심이 가겠지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AI 시대가 되면 영재 교육 과정은 인간 능력을 AI보다 뛰어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AI와 경쟁할 수는 없어요. AI가 잘하는 게 아까 예측하고 맞춤형 설명이라 했잖아요. 인간이 이때까지 제일 잘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얘보다 더 잘할 수가 없으니 인간이 더 잘할 수 있는 걸 끄집어내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AI는 우열을 따집니다. 순위를 따져서 가치가 떨어지거나 잘 못하는 거 버립니다. 어떤 방법을 택할 때 가장 최적을 택하고 나머지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수직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약간 알고리즘 자체가 선택하는 방법이. 근데 우리는 수평적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못해도 같이 협업을 통해서 같이 끌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더 강조시켜야 돼요. 그래서 협업이 더 강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습을 통해 하거나 또는 수업 중 질의응답을 하거나 토론하고 협력적 문제 해결하는 거. 아까 제가 협력적 문제 해결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AI 시대에 탐구 영역은 AI가 대신할 수 있는 기능이 더 많기 때문에 물론 그걸 아예 안 하자는 건 아니고 그게 100% 비중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고 협력적 문제 해결 활동에 좀 더 많이 두고서 신뢰를 높이고 규칙성을 지키고 서로 조금 모자라도 서로 합심해서 시너지를 내는 이런 수평적 수업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프로젝트 학습이다. 모둠 내 서로 평가하고 다른 모둠을 상호 피드백하고 이런 부분들 즉 공감력을 바탕으로 하는 이와 같은 수업 활동을 해야만 인간 능력이 향상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뭐에 비해서? AI에 비해서. 예전에 이걸 안 했던 게 아니에요. 했지만 이제 이것이 좀 더 많이 강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AI 앞에 시대에 따라서 영재교육의 어떤 변화를 쭉 1, 2차시에 대해서 하면서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고 실제 우리가 어떻게 기술 도입을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 속에서 제가 지금 이런 최신의 AI를 도입해서 영재교육 과정을 짠 경험은 사실 없어요. 저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AI를 활용 도구로서 쓰지는 않았지만 AI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교수 방법을 담고 있는 개발은 해봤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부터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먼저 뭐부터 볼 것이냐. 제가 몇 년 전에 서울시 교육청 영재교육 과정 전체를 설계를 한 적이 있어요. 부탁을 받아서 당시 영재교육 담당 장학관님, 지금은 이제 어느 과학고 교장선생님 되시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과학고 근무한 적 한 20년 전쯤에 과학고에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 옆자리 뭐 제 앞자리 뭐 이렇게 앉아 있던 선생님들이었어요. 그분들이 이제 교장선생님이 되셨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이제 제가 교수 되고 나서 이제 이쪽에 일을 하니까 또 공부도 하니까 이제 물어보셔서 좀 바꾸자. 지금의 틀에 박힌 영재교육 시스템 바꿔야 된다. 그래서 당시에 이걸 논의했고,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적용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 제 아이디어를 담아서 보여드리면, 일단 4학년, 6학년 이제 우리가 보통 영재교육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시작하니까 이제 이걸 저는 이제 기초과정으로 이름 짓자. 그래서 탐구 위주의 어떤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뭔가 참여해서 체험 중심으로 뭔가 해본다, 뭐 경험해본다, 이런 쪽이 좀 더 중요하다 봤고,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 2학년 좀 어렵지만 그래도 PBL을 도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소위 말하는 이제 렌줄리 방식의 심화 활동.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실생활적으로 가려고 하면 좀 융합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좀 했고, 그다음에 중3쯤 되면 이제 초인지가 어느 정도 발달했다 보고 얘들은 CPS 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연구 능력을 향상시키자. 시법 중심으로. 그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탐구, PBL, CPS를 기본으로 틀어 잡은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거를 잡은 거는 앞에도 그 밑에 참고문 나오지만 반테슬 바스카라고, 그분이 예전에 윌리엄 메리 대학에 있다가 지금 아마 조지아 대학으로 가신 것 같은데, 그분이 교육심리학자, 영재교육 전공인데 그분 밑에 제자들이 대부분 이공계 박사하고 또다시 박사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교육과정을 연구하면서 이공계에 약간 적합한 형태의 어떤 영재교육 프로그램 안을 낸 게 그거였고, 그거를 제가 뭐 구두로 허락을 받았습니다만은 이제 뭐 연수 와서 만나갖고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꾼 거예요, 형식을. 어쨌든 저도 기본적으로 탐구, PBL, CPS라는 단계를 구분 짓는 게 모든 것들을 개발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형태를 따른 거고, 그것이 바로 학생들의 인지 발달 과정에 맞추지 않았는가. 나름대로 제가 재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짜보자라고 한 거고, 이렇게 이제 학년별로 달리했고요.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초등학교는 영재학급을 뒀고요. 중학교에 있던 영재학급을 싹 다 없앴어요. 영재교육원도 전부 다 없앴어요. 고등학교는 뭐 원하니까 특별히 따로 뭐 과학중점학교 중심으로 영재학급들이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중학교의 영재학급을 다 없애버렸어요. 영재학급에서 PBL, CPS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당시에 이게 영재교육 수요도 좀 줄어들고, 왜 입시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초등학생은 영재학급을 운영하고 중학교는 영재학급하고 영재교육원을 다 없애면서 교육청이 영재교육원 싹 다 없애면서 서울시에 6개의 영재교육 중학생 대상 영재교육 기관을 남겼어요. 그게 6개죠. 4개의 과학전시관, 낙성대에 있는 과학전시관, 남산에 있는 과학전시관, 그 다음에 남부분원, 동부분원, 서울에 4개의 과학전시관이 있어요. 교사 연수도 하고 과학활동도 일어나는 그런 전시관에서만 PBL과 CPS를 운영하고, 또 2군데는 어디냐? 바로 과학고예요. 그래서 한성과학고, 세종과학고. 그래서 6개만 두고 했으니 처음에는 난리 났겠죠. 그 많은 중학생 영재 교육 받겠다는 애들. 근데 실제로 이 프로그램이 무슨 학업에 도움되는 거 아니거든요. 연구 역량이라든가 실생활 능력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가니까 결국 진짜 하고 싶은 애들만 모인 거예요. 이런 교육을 받겠다는 애들만. 그래서 운영이 첫 해는 좀 반발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런 커리큘럼이 짜여지니까 자연스럽게 공부하겠다는 애들보다는 뭔가 새로운 교육 기회에 자신의 재능을 뽐내보고 싶다, 자기의 역량을 키우고 싶다라는 애들만 남게 되어서 오히려 걸러내는 작업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PBL 중심 교육 과정을 짤 때 물론 이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이건 이제 기본 안을 이제 논의 끝에 나온 건데, 아무래도 PBL 단계를 할 때 애들이 앞에 탐구를 제대로 했을
않을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에 한 몇 주 정도, 한 1, 2주 정도는 기초 탐구 능력. 그래서 뭐 데이터 수집하고 분석하고 이거 뭐 기존에 했던 뭐 영재학과에서 했던 그런 수준의 내용들을 좀 정리하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이런 PBL 할 때도 보고서 써야 되고 발표도 해야 되니까 이런 소양 교육 뭐 이 보면 조사와 발표, 소논문 작성, 그다음에 과학자의 어떤 윤리 교육 뭐 이런 거 주면 넣고 나머지는 PBL 1, 2, 3, 4, 1, 2 그러니까 1년에 한 2개 정도 하는데 이 PBL은 어느 정도 문제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당시 한 8개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요. 애들이 선택해서 1년에 2개 정도 PBL을 수행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프로그램이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어서 어떤 학생은 4개 하는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도 그런데 그 모인 학생 성격에 따라서 달리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PBL 중심으로 짰다라는 거죠. 네. 물론 교원들도 그에 맞춰서 딱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영재 담당 교사가 정해지면 1년에 몇 시간 해. 그것만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이 PBL을 했을 때 교사마다 그럼 대하는 학생이 달라질 수가 있죠. 사실 그것도 이제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조율해서 비슷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선생님은 그 PBL 지도만 계속 하면 돼요. 1년 내내. 한 3번 정도 돌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CPS는 이제 3학년 중3 올라가죠. 얘들은 말 그대로 과학자 같은 교육을 받는 거예요. 과고나 영재학교에서 과제 연구하는 형태처럼. 그래서 인문교육이라고 해서 요거는 좀 더 수준을 높여서 그 과학자의 리더십이라든가 그 다음에 실험을 이제 기납적 실험 어떻게 하냐, 연역적 실험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연구 노트 어떻게 쓰느냐, 연구윤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팀별 연구 활동 이건 한 주제로 64시간 하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하나의 문제를 잡고서 가는 거예요. 문제 설정만 8시간, 계획서 작성만 8시간. 사실 이게 절반이죠. 사실 시작이 반이라고. 계획서 쓰는 것이 보통 연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우고 난 뒤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데 한 8시간. 그리고 이제 실제 실험활동 24시간. 그리고 결과 정리 발표 대회. 그리고 마지막 논문 쓰는 시간. 이제 글 쓰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이래서 100시간을 짠 거예요. 물론 이제 시간 순서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걸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하고 나서 1차년, 2차년 가갖고는 컨설팅을 계속 했는데 그 이후에는 어찌 됐는지 모르죠. 제가 또 바쁘기도 하고 과연 이게 얼마나 살아남았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이후에 제가 확인해 봤어야 되는데 잠깐 게을러서 못한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도 짤 수가 있다라고 보여드리는 거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그와 맞물려서 이제 이런 PBL 단계를 만들 때 이제 안은 짰는데 문제가 뭐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니까 샘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청받고 정말 보세요. 2016년 8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이니까 야, 18, 9, 10 석 달 만에 이 프로그램을 4개를 만들어줬어요. 근데 이것도 당시에 도입되기 전이라 그냥 뭐랄까 전체를 짜기 전이라서 샘플로 만들다 보니까 한 4차시 분량으로 그래서 총 4차시 분량으로 내가 16차시 분량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목표는 창의 융합형 뭐 당시에 그랬고요. 그 다음에 창의 문제 해결력 높이고 융합 교육도 가능하고 처음 기회도 주고 현대과학 첨단 기술도 좀 들어오고 일상생활도 들어와야 되고 정말 많은 것들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주제 잡는 게 어려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발 방향을 잡아야 되니까 뭐 융합 콘텐츠를 만들자. 활동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자. 교사가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모듈 형태로 만들어야 돼요. 요거 갖다 쓰고 저거 갖다 쓴다. 이게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2차시 분량으로 구성하자. 4차시. 그러니까 큰 모듈 2개. 2차시, 2차시. 2차시 안에 1차시, 1차시. 이런 식으로 구조화시켜서 교사가 선택적으로 갖다 쓸 수 있게끔 하자. 라고 했고 질문을 많이 던지자. 그 다음에 첨단 과학에 관한 부분, 학생의 흥미를 높이는 새로움을 제공하자. 그 다음에 다양한 기능들, 역량들을 키울 수 있도록 제공하자. 말은 좋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만든다는 거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팀워크가 있지 않으면 물론 이것도 제한 조건이 서울에 있는 교사들과 함께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거 만든 사람들이 그 다음에 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당시에 제가 아는 인맥을 통해서 어떤 서울시 선생님들 모아서 이걸 진행을 했습니다. 만들 때 이론이 필요해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이제 모듈 형태를 만들 때는 쪼개기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06년이 굉장히 오래된 논문이죠. 여기서 이제 당시에 온라인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한 적이 있어요. 체계적으로. 그때 만든 개념이 온라인에 들어가는 거는 선택적이 돼야 되니까 모듈 형태다. 그 모듈의 구성을 어떻게 하냐. 활동이라는 액티비티가 있고 그 액티비티는 스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텝을 하나, 둘, 셋, 넷 따라가면 액티비티 하나가 완성되는. 선생님에 따라서는 그 스텝 하나를 빼도 되고 더 추가도 되고 액티비티를 하나를 빼도 되고 넣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한 개의 모듈 2차시 분량 3, 4개의 액티비티 한 개의 액티비티는 2개 내지 스텝으로 구성 이렇게 구조화를 시켜서 작업을 한 거예요. 이때 이제 액티비티 종류는 뭐 동영상, 조사활동, 가상실험, 실험 공작 기타 여러 가지 들어갈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해놔야 사실은 이제 만든 자료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응용해서 쓸 수 있는 거죠. A부터 Z까지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상황에 맞춰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구조화시킨 이론을 그때 한번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론에 따라서 개발하자라고 해서 이제 만들게 됩니다. 이 결과물이에요. 이제 책자도 만들었습니다. 인쇄는 안 했어요. 돈을 너무 적게 줘서 그 편집만 해서 넘겼거든요. 주제는 정보에 관한 거였고 그래서 4개 눈, 기, 인체, 물질. 그래서 눈기는 초등 분야, 인체 물질은 중학생 분야인데 사실 이거 중학생이 다 해도 될 만큼 내용에 뭐 깊이가 있으니까 다들 심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중에서 인체에 관한 거, 이 인체에 관한 내용은 이제 중학생 뭐 2, 3학년들 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모듈이 2개니까 원은 약간 탐구적인 거. 그러니까 모듈 1, 2를 나눈 거는 이게 이제 PBL 형태니까 모듈 1은 탐구 영역이 좀 더 강하고 모듈 2는 CPS 쪽에 좀 더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모듈 1에서는 내 몸이 보내는 신호, 그래서 건강검진표 읽는 방법, 그 다음에 심박수 측정하는 방법, 혈당 변화 알아보는 방법, 인체 정보 조사 보고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등학교 수준의 어떤 내용적인 거를 중학생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약간 탐구적인 면이 강해요. 실험도 해야 되고 그것도 이론 개념 배워야 되고 모듈 2로 넘어가게 되면 좀 더 CPS적인 거예요. 문제 사항이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과학 수사대죠. 그 사건 속에서 증거를 수집해서 원인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사건 자료 살펴보기, 정보 분석 방법 탐구, 사건 개요 정리, 사건의 재구성, 사건 브리핑하기라고 하는 과학 수사의 기법을 적용하는 형태. 당시에 여기 좀 유행했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듈 2개, 앞쪽은 탐구, 뒤쪽은 CPS. 요게 이제 PBL 방식으로 만들기 가장 좋은 형태니까. 이렇게 해서 인체의 신호를 통해서 많은 데 쓸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내용이 이래요. 약간 일부 보시면 이 또 사전 동영상을 만들어 달라 그래갖고 또 동영상도 우리가 편집을 했어요. 이거를 만들어서 소리가 안 나가겠지만 뭐 이렇게 해서 여기 사용되는 이미지들은 전부 다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다운받아서 이런 거를 사실 직접 그리기도 어렵고 사진 찍기도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고. 그래서 이제 이 목소리가 안 나가지만 이 당시에 이제 또 목소리 좋은 사람 쓴다고 임금 방송국 라디오 아나운서죠. 아나운서 그 인맥을 통해서 부탁을 해갖고 정말 저가의 목소리를 더빙시켰어요. 그분 목소리 듣니까 확실히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래서 그런 신호를 바탕으로 우리가 인체의 정보를 많이 알아낸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뭐 요거는 뭐 그냥 앞으로 우리가 감각을 열고 인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그럼 지금부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 대해서 사전 영상에 대한 플립러닝 같은 거죠. 그래서 질문지를 한번 미리 사전에 학습해와라 라고 해서 사전 질문지를 쓰게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이게 오프라인이죠. 대면하면서 학생들이 건강검진 표 주고 해독하고 그 의견 쓰고 이게 이제 일종의 보면 여기 액티비티가 있고 01 이게 스텝이에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거죠. 스텝 2, 액티비티 2의 스텝 1. 그러니까 학생이 진도를 나가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액티비티 3의 스텝 2로 하고 있다. 어느 단계까지 가고 있는가를 또 볼 수 있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림도 다 일일이 그려놨어요.
예, 디자인에 써가지고 그림 다 그렸습니다. 저작권 걸릴까봐 가져오지 않고요. 다 그린 거예요. 이 저작권은 제가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활동할 수 있는 거를 그 다음에 인체 정보 보고서를 학생들이 좀 재밌게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게 원이 끝났어요. 그럼 2부는 어떻게 되냐? 2부는 이제 좀 더 나가서 요거는 이제 과학수사대니까 인체가 뭔가 좀 보내는 재밌어 신호를 보이죠. 잡아라. 그래서 사건이 나는 일어납니다. 나는 과학수사관. 과학수사관. 이제 이 영상이 대략 한 4분 우리 정도. 몸이 보내는 신호. 이걸 전부 다 애니메이션을 다 우리 집어넣었어요. 자신을 여기 알려주는 생긴 정보. 이미지는 전부 다 무료 이미지 외에도 제공 사이트,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페이 사이에 사이트 많은 신호를 거기서 보내고 다 있습니다. 다운받는 그림을 조각내갖고 우리 몸이 작업을 한 보내는 거예요. 이런 신호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 직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수사대로 과학 해서 수사관. 이제 사건을 벌어집니다. 이번 그래서 보면 시간에는 이제 좀 사건을 지나가 보면 해결해 이제 볼까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소리가 나오면 이제 경찰 소리 같이. 들리고 막 비 소리도 들리고 비 내린 경찰서로 날 뭐 다급한 목소리의 경찰서로 전화가 목소리가 걸려왔다. 뭐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그래서 경찰서죠? 여보세요? 여기 경찰서죠? 사람이 사람 쓰러져 있어요. 준것 같기도 하고 배경 음악도 것 같기도 잘 넣으면서 뭔가 긴박감이 넘치도록 그렇게 구성한 겁니다. 6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60대 후반으로 노인이 추정된 노인이 발견된 발견해서 곳은 복숭아처럼 수학 중인 복숭아가 가수원 옆 한참 수확 중인 옆풀밭. 과수원 옆 풀밭. 기본적인 내용은 어떤 사람이 머리에 이제 의식을 잃고 상처에선 쓰러졌는데 벌써 피가 왜 고여 쓰러졌는지를 옷이 풀어헤쳐진 채 분석해내는 거예요. 겨우 이게 이제 숨을 생물에서의 내쉬며 이제 쓰러져 호흡, 있었다. 뭐 순환, 배설 쓰러진 관련된 그 거죠. 그리고 노인은 건강 바로 검진 이 마을의 표하고 이재민, 그 다음에 나영재 이 씨. 사람이 이제 사건 난 이후에 긴급하게 그런 병원으로 검사 옮겨서 결과 두 개를 검사와 비교하면서 치료를 도대체 통해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는 요거를 지난밤 유추하는 그에게 거예요. 일어난 그는 일을 지난날 밤 그 얘기는 기억해내서 일을 기억해내지 못했다. 간밤에 과연 무슨 일이 그에게 있었는가? 무슨 일이 있었던 이제 것이 이런 것들을 해보는 수업이에요. 지문, DNA 검사, CCTV 좀 재밌어 보이죠. 검사 소견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도착. 그래서 증거들이 무슨 일이 도착되면서 있었는지, 있었는지 사견을 어떤 해보고 미션 갑시다. 것을 알아낼 그래서 수 뭘 해야 있을까? 될지 DNA 지물 혈액 분석으로 검사로 해보자. 혈액 알아낼 검사.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이 이렇게 해서 있을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영상에 보고서 의견 쓰고 실제 사건 자료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정보 분석 방법을 어느 정도 가리키고요. 그 다음 또 빈칸입니다. 빈칸. 예. 빈칸입니다. 다. CPS 특징이 뭡니까? 빈칸 만들기죠. 다 채워놔야 돼요. 사건이 왜 일어났고 이런 양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PBL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요거는 이제 좀 첨단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그 첨단 기술은 그거예요. DNA 분석하는 게 첨단 기술이고요. 요거는 위치 기반 서비스 LBS 기능 중에 우리가 이제 LBS를 학생들이 구현하기는 어려워요. 예. 블루투스는 반경 10m 이내고 LBS는 150m 이내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QR 코드로 만드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내용이 보면 외국에서 학생이 전학을 왔는데 그 동네 지형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교까지 오는 길을 안내해줘야 되는데 누가 매일 데려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음악 지도를 만들자.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가면 그것에 해당하는 음악이 들려서 이거를 길을 잃지 않게 만드는 되게 신기한 내용이죠. 새로운 내용이에요. 근데 내용을 보면요. 기에 대해서 기는 어떤 기능, 소리는 어떻게 전달되지? 그리고 소리의 특성은 뭐지? 생물과 물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소리가 듣고 못 듣고 뭐 들리냐 안 들리냐 주파수 뜨냐 이런 얘기 나와요. 자, 요게 탐구 영역이죠. 모듈 2는 뭐냐? 모듈 2는 CPS예요. 자, 이제 그 전학생이 학교까지 오기까지의 지도 뭐 맵 많잖아요. 뭐 구글 지도 있고 네이버 지도 있고 출력한 다음에 거기에 특정 지역의 QR 코드, 그 QR 코드를 비추면 음악이 나와서 내가 길을 제대로 가고 있다. 이걸 알게 하는 지도 만들자라는 거예요. 이건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사실 보면 이것도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영상은 뭐 앞에 도입부는 똑같고 중간에 보시면 이제 실제 이건 이제 장애인 테드 영상에 장애인이 어떻게 소리를 전달받는가를 통해서 학생들이 호기심을 읽어서 소리를 듣도록 하는 방법.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그 탐구적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뻔한 탐구적인 내용이 나오죠. 그 탐구도 이제 조금 첨단스럽게 한다고 뭐라 해야 되냐? 앱을 이용해서 소리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한다는 거고 모듈 2는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제 장소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다. 그래서 클래식에도 보면 제목을 보면 시장을 뜻하는 음악이 나오는 클래식 음악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벌떼들이 날아가는 모습을 클래식 음악도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이 장소를 묘사하는 음악들이 되게 많다. 그 실제 뉴욕의 센트럴파크 테드에서 이 센트럴파크에 앱을 깔고 지나가면 그 조깅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면 그 분위기에 맞는 음악이 나오는
위치 서비스를 So this is not a 제공하는 playlist 테드 or a 영상이 list of 있어요. songs 그래서 intended. 그거를 보여주면서 가능할까요? 학생들에게 위치 기반 음악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핸드폰에 들어있는 라는 것을 GPS 이해하게 하는 센서가 거죠. 그러니까 GPS를 우리의 위치를 바탕으로 우리가 봐드리는 거. 이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과학적 원리는 단순하고 이거를 기능화시키는 것은 이제 IT 쪽에서 할 일이고 그것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경험 이런 걸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 CPS답게 거의 다 비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올리는 방법, 앱 쓰는 방법이 단 거고요. 비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PB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CPS 프로그램 예시는 이거는 이제 제가 실제 제가 중학교 2학년 애들 데리고 사사과정 했던 건데 당시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라서 그래서 지진에 관한 연구를 해보자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들고 나온 게 이거였어요. 신문 기사에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두 개가 상반되더라. 책상에 숨어라, 책상 밑에 숨지 마라. 도대체 뭐가 맞느냐? 여기서 이제 문제를 발굴해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결국은 모든 데서 책상 밑에 숨으라 그러는데 만약에 천정이 무너져 갖고 책상 밑에 깔리면 어떡하지? 책상이 천정에 떨어지는 물체를 여기처럼 물체를 견디지 못하면 어떠지? 어떻게 하지? 그러다 보니까 떠오는 생각은 이걸 견디는 책상을 만들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책상을 견디는 그러니까 위에 무너지는 걸 견디는 외부 충격을 견디는 책상의 구조를 만들어 보자. 내진성을 갖게 하자. 그래서 등장한 것들이 바로 이와 같은 운동량, 충격량에 관한 공부도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연구가 있지? 실제로 책상을 만들어야 되나? 책상을 이렇게 조립을 해야 되나 하는데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논문, 학교 건축물 내진 설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학교를 만들다 지었다가 없애나? 그게 아니라 이와 같이 구조물을 하나 만들고 그 사이에 구조를 넣고서 주변에서 압력을 가해요. 찌그러뜨려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균열이 어느 정도 생기느냐를 가지고 이런 실험을 한다는 걸 알게 돼서 결과적으로 우리 실험도 그렇게 가보자라고 애들이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이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이게 이제 CPS 수업이에요. 이런 건 교과서에 안 나와요. 어디에도 안 나와요. 자기가 만들어내야 돼요. 책상을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이 어디 교과서 나옵니까? 학자들 연구하지도 않아요. 비슷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만든 게 이거예요. 이게 준비물이에요. 1kg짜리 추부터 시작해서 지지대까지 노끈, 송판, 생활 속 소재예요. 책상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엔 3D 프린터로도 해봤는데 이게 잘 안 깨졌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균일한 힘이 가해졌을 때 구조물에 의해서 잘 깨지는 경우는 4D 프레임에 있는 프레임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대를 연결해갖고 이렇게 프레임 구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X자형, Y자형 이렇게 빨대 잘 꽂아가지고 이렇게 구조를 해요. 되게 어설프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이제 실험도 정말 심플합니다. 진짜 위에서 떨어뜨려요. 그래서 깨지지 안 깨지느냐. 뭐 우리가 주변에서 압력을 균일하게 가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깨지는 걸 제대로 보기 위해서 폰으로 슬로우 모션 폰으로 촬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소리가 나오면 이게 슬로우 모션이니까 소리가 꽉 크게 들려요. 음량을 키워서. 그래서 애들이 만드는 여러 가지 모형들이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다 박살이 납니다. 저게 1kg짜리 추고 저 밑에 저게 깔려 있는데 그래서 저걸 높이를 낮춰야 되나 어째야 되나 뭐 튼튼한 게 없어 다 부서지니까 그래서 적게 부서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여하튼 이렇게 이제 실험이 반복되는 중에 딱 어느 하나가 여기 보세요. 안 깨졌죠. 넘어지지도 않았어요. 이게 뭐지? 그래서 학생들이 저 구조가 굉장히 대단하다. 그러면 이제 이제부터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조금 전에 완전 박살이 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이제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나름대로 정한 게 이거예요. 애들이 정한 거예요. 부위를 정하고 구조물의 부위도 정하고 이렇게 해서 결과를 표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표에서 몇 센치 벌어진다, 몇 센치 들린다, 뭐 연결됐다, 연결이 끊어놨다. 딱 봤더니 옷걸이형이라고 돼 있는 놈이 제일 튼튼한 거예요. 아까 안 무너진 거, 안 넘어진 거. 그래서 애들이 와 이럴 동안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인터넷 검색 이런 걸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이미 이게 있어요. 상용화되어서 이스라엘에 아랍 쪽에 지진이 많거든요. 모델까지 써가면서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이걸 보여주고 야 니네가 한 게 틀린 게 아니다. 니네가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되게 뿌듯해했어요. 자기들이 어설프지만 나름대로 고민해서 연구한 결과물이 상용화돼서 이미 판매하고 있더라. 이게 엄청나게 견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책상도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애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 문제를 도출했던 그 문제를 설정하는 능력
그 다음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문헌을 찾고 그 찾은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로운 연구 방법, 새로운 탐구 방법을 만들어낸 거. 그리고 그 결과를 나름대로 분석한 거. 이게 바로 CPS의 기능이에요. CPS 그러니까 뭔가 과학자가 해야 되는 첨단 기술, 첨단 과학한다. 이 과학고나 영재학교에서 R&D 할 때 물론 걔네들은 조금 다르게 뭐 첨단 과학 뭐 대학원에서 하는 이 정도 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인 핵심은 역량 기록이에요. 그런 역량은 첨단적인 기구와 첨단 소재를 사용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자신의 의견을 어떻게 주장하느냐 요것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도 하는 것이 바로 CPS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런 분야의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방법들, 특히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단순한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CPS처럼 만들기는 쉽잖아요. 왜냐하면 학교 현장에 그걸 하려면 CPS가 허용되는 시간을 가진 수업을 하는 선생님이 있어야 되는데 영재교육원, 영재대학원을 다녀도 그런 수업 시간 확보한 선생님이 없어요. 보통 8시간 정도? 8시간 정도면 PBL 하긴 좋아요. 근데 CPS 하려면 적어도 20시간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체보다는 그 일부분에서 할 수 있는 교수법 개발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역량 특히 의사소통 역량을 키우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학생들이 뭐 대화를 많이 하면 좋을까? 그걸로 길러졌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초등학교 저희 영재 교육 전공에 다니는 이제 초등학생이 자기가 이미지 카드라고 이제 종교 활동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뭐 이렇게 뭐 그림 보고 그거 갖고 읽어내고 하는 게 있는데 명화 가지고 미술 작품 뭐 고호가 그린 그림 보고 그 속에서 과학적 의미 찾아보기 이런 수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수업 단계는 그림 카드, 명화 카드 나눠주고 마음에 드는 거 고른 다음에 그 카드를 보고서 이 그림에 들어가 있는 과학적 의미 찾기 막 써요. 개발세발. 쓴 다음에 모둠 활동을 해요. 토론해요. 토론한 다음에 다시 추정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애들이 생각이 정리가 되고 또 잘 몰랐던 거 반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하면 애들이 그쪽으로 취입하기 힘드니까 수업을 이렇게 구성한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주제, 베르누이 원리가 들어가 있는 간단한 실험 활동하고 그 끝난 다음에 그림 보여주고 그와 관련된 관점으로 그걸 봐라. 그러니까 개념을 먼저 배운 다음에 그 개념으로 그 그림을 들어봤을 때 뭘 니는 볼 수 있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을 했고 그 실험에 따라서 그림들을 똑같이 방법한 거예요. 그래서 무게 중심에 관한 뭐 균형 잡기 하는 이런 수업을 하고 난 뒤에 애한테 그림 보여주고 써보라 했더니 이것밖에 못 썼어요. 필체가 같은 거 봤으면 같은 아이예요. 근데 이것밖에 못 썼던 애가 수업이 진행이 되면서 연소 같은 내용을 했을 때 글을 쓰라니까 이렇게 글 쓰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훨씬 더 글을 잘 쓰고 생각도 정리되더라. 즉 스스로 갖고 있는 의사소통. 왜냐하면 중간에 자기가 쓰고 친구들하고 토론하면서 자기가 고치고 하는 것들이 누적되니까 뒤로 갈수록 글 쓰는 양도 많아지고 내용도 풍부해지고 표현법도 다양해지고 그 의사소통 능력이 커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등 부분은 뭐 제가 중등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주로 많이 한 것 중에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아까도 했지만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내 생각을 전달하느냐. 그래서 오리오 법칙도 필요한 거고. 근데 이거를 잘 전달시키는 방법은 사람의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도입되는 것이 이야기 방식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그래서 이런 스토리텔링 방식을 물리교사 학습 방법. 이건 이제 고등학생 대상으로 한 건데 실제 수업은 2시간 정도 이루어지고 스토리 구성 단계가 있고 그를 들려주는 단계가 있고 평가하는 단계가 있어요. 스토리 구성하는 단계에서는 스스로 모든끼리 읽기자를 통해서 내용을 학습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야기를 작성하고 그 이야기를 발표하는데 핵심은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에 있겠죠. 이때 도입되는 것이 이야기 작성법이에요. 저는 이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도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 단계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데이터에서는 뭐 관련된 정보를 데이터 개념들을 배우고 여러 가지 지식들을 모읍니다. 그다음 정보 단계에서는 이제
가치를 부여해야 돼요. 이야기 배경도 만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인물도 정해야 되고 하는데 이걸 모든 것을 대화체로 희곡처럼 씁니다. 중요한 거는 다루고자 하는 개념이 나중에 갈등 사항을 해결하도록 이와 같이 만들어주는 거. 이제 이거 지식 단계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제목과 내용을 쓰는 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학생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는 뉴턴의 운동법칙에 관한 거, 하나는 이제 충동량, 운동량 충동량에 관한 건데 요거는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들 화면 정지해서 읽어보시면 애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구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성교육 관계된 것도 중요하니까 인성에 관계되어서는 이제 또 제가 대학원생하고 같이 해봤는데 이건 이제 초등학교에서 그 학교가 이제 섬에 있는 학교다 보니까 학생 수가 적어요. 그리고 영재교육을 받지만 걔가 영재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또 부진화도 많고 그래서 이 둘을 같이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보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물로켓 만들기 같은 활동을 과학의 날 행사에 맞춰서 그래서 영재교육은 다닌 애와 영재학급 다닌 애와 그러지 못한 부진화 둘이를 한 조를 이루어갖고 2인 1조로 그렇게 수업을 진행했더니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었다. 일단 애들이 부진화는 다 못할 줄 알았는데 잘하는 것도 있더라. 그리고 기대 안 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 도와주고 좋았다. 그리고 공부를 못하면 다 못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런 의견도 내세웠고 또 나는 편견을 사라지게 되었다. 그 친구에 다가갈 수 있었다. 그리고 또 열심히 하니까 내가 이 친구까지 책임져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더 잘하게 되더라. 아까 앞에서 수평적 수업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이 수평적 수업이 바로 이와 같은 부진화와 함께하는 인성교육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했던 경험들 바탕으로 교육 단순한 수업 시간에 교사학습법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물론 거꾸로 왔지만은 끝까지 가면 교육과정 만드는 것까지 이렇게 다 여러분들도 하나씩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시간도 다 됐습니다. 정말 칼같이 시간을 지켰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재교육 과정을 만든다고 하면 주어진 것만 하지 말고 새로 만든다 그러면 일단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을 성장시키는 역량을 성장시키든 지식을 성장시키든 태도, 인성을 성장시키고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교사의 전문성이 향상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전문성, 그래서 10,000시간 이상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되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모여서 자신이 속한 학교가 발전되는 그런 교육과정을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제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3시간 동안 3교시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